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탐구 지령역 학습법 강의를 맡은 전성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험생활의 시작 겨울방학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작이 절반이죠. 그렇죠? 첫 단추를 참 잘 꿰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국영수가 급하다고 국영수에만 매달려 계신가요? 국영수를 못하면 당연히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탐구를 못한다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수험생활의 첫 단추를 잘 깰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시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한 수험생이 아니라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험생이 되도록 제가 그 비법을 오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사회탐구 지리영역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지났습니다. 작심삼일이란 말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계획 잘 세우셨는지 그 계획대로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오늘 우리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겪게 될 어떤 입시의 공통적인 어려움 그리고 혹여라도 갖고 있는 사회탐구에 대한 오해나 편견 이런 것들을 좀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리 과목과 관련해서 지리 과목의 특성에 맞춘 학습계획법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서 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학년도 입시를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이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은요 지나치게 낙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남의 일일 거야. 한 번 다시 하는 선배들, 두 번 다시 하는 선배들의 일은 남의 일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때론 물론 어떤 친구들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기죽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 친구들이 무엇에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친구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 시간절약에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다양한 전형, 수험생은 힘들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올해 재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신문기사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내 많은 재수종합반 학원들 같은 경우 벌써 선행반들이 마감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재수들을 선택할까요? 아무래도 복잡해진 입시 전형, 국어와 영어 과목에서 선택형 수능이 가지고 온 조금 그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복잡한 입시 전형이 비단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여러분들이 수험생으로서 겪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겨울방학 수험생활의 시작과 끝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수험생들은 D-며칠이다라고 하면서요. 쫓기면서도 또 한편으로 내심 위안해봤습니다. 앞으로 얼마가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하면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또 경우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상당히 쫓기죠. 제가 얼마 전에 본 친구는요. 선배들의 입시 진학 결과들을 쭉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제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이것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는 충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정말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4월달 되면요. 3월달 좀 공부 열심히 됩니다. 근데 4월달 되면 이제 내신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뚜렷한 어떤 입시 전형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뭐든지 다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4월달은 이제 내신에 대해 쫓기고요. 그거 한번 보고 나면 이거 안 되겠는데? 학생부로 안 되겠는데? 그럼 내가 수능 공부 열심히 하지? 6월 평가원을 또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평가원 보고 나면 또 한 번 좌절을 해요. 왜냐? 6월 평가원부터 본격적으로 재수생들이 같이 시험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그거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좌절을 하면서 정말 좌절을 하면서 여름방학이 되면 그래 나에겐 수시가 있어 내가 글 좀 쓰지 논술로 하면 돼 혹은 적성시험으로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많은 시간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시작인 겨울방학이 유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겨울방학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인데요. 그 친구들 아주 좋은 겁니다. 청신호가 왔다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알았으면 겨울방학 때 하면 되겠죠. 선생님도 한 15년 됐네요. 선생님도 한 15년 전에 이제 수능을 봤습니다. 제가 수능을 봤다고 하면 친구들이 상당히 놀라요. 근데 수능을 초기에 봤는데요. 선생님이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2달 동안요. 선생님이 10kg가 찔 정도로 공부했습니다. 일부러 살을 찌운 건 아닌데 불안한 마음에 계속 독서실에 앉아 있으면서 안 돼도 해야 돼 이러면서 정말 선생님 취약 과목들을 열심히 했어요.
특히 아직도 기억나는 건 탐구 과목 중에 선생님 때는 과학도 봐야 되는데 너무 지구과학이 힘든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은 지리를 전공하고 있지만 지리의 상당 부분이 지구과학과 겹치죠. 근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잡겠다고, 정복하겠다고 겨울방학 내내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했죠. 그리고 이제 3월 달이 되고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빨리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다가 5월 달에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아들었어요. 진짜 최고 명문대 최고의 과를 갈 수 있는 점수를 받은 거예요. 진짜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성적 등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막 교장 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밥 사주시고 담임 선생님하고 칭찬해 주시고 앞으로 도와주러 그러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만 너무 자만에 빠졌습니다. 너무 빨리 성취됐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여러분 이러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품었던 여학생을 따라갔습니다. 따라다녔어요. 뭐 연애한 것도 아닙니다. 이성교제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따라다녔어요. 공부 안 되죠.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안 돼서 그때부터요. 진짜로 성적이 떨어지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었지만 중간 과정에는요. 이게 보일 듯 말 듯 조금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참 늦게 깨달았습니다. 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불안불안한 시간을 거친 끝에 담임 선생님도 옆에서 조마조마하셨대요. 이 녀석이 왜 점수가 떨어진지 친구들이 말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나 그래서 불안불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스로 학습 계획표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걸 여름방학 때부터는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공부를 하는데 성적은 다시 안 오르고 오히려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불안했는데 마지막 수능을 봤는데 정말 운 좋게도 시험 성적이 참 잘 나와서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를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입시에 성공한 수험생이었죠. 제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런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뭐 때문에 성공했을까? 답은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겨울방학 잘 보내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중한 겨울방학,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사탐에 대해서 갖고 있을 오해는 없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제가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면서도 이 말씀을 드려요. 학생들에게도 드려요. 모두 다 공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사탐은 암기 과목이니까 늦게 시작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대부분의 최근의 수험생들은 사탐 과목이 2과목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사탐 과목 공부 내용이나 양이요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신 때 봤던 정도 수준의 것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여름방학 이후에 시작해서는 시간이 녹록치 않아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사회탐구하면 개념적으로 공부하면 학생들이 개념적으로 공부하고 문제 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이 풀어봐야 하는 문제가 무려 몇 문제나 되냐면 좋은 기출문제와 EBS 연계교재를 얘기했을 때 EBS 연계교재 탐구형에서는 2권이거든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인데 약 500여 문제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요. 거의 10년 가까이 수능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6월과 9월 수능에서 교수님들이 실전과 똑같이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20문제씩, 과목별로 20문제씩 1년이면 60문제의 교수님들이 만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10여 년 정도 시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600문제죠. 모두 다 안 푼다 할지라도 1000문제에 가까운 문제들이 적어도 여러분 앞에 풀어야 하는 산처럼 쌓여 있다는 거예요. 시간 녹록치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이니까 금방 내겠지라는 생각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조금 가슴 아픈 일인데요.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 논쟁 혹시 알고 계세요? 최근에 이제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 조금 정리가 됐고, 예, 평가원에서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그대로, 그 결과 그대로를 가는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화면으로 보시면, 예, 이런 문제였어요. 이렇게 지도를 줬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협력체 국가들을 표시해주고, 이 국가들에 대한 설명을 물었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런 선지들을 물었어요. 이런 선지들을 쭉 물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된 선지가 누구였냐면 디귿 선지였습니다. 디귿 선지. 과연 EU와 나프타 회원국 중에 누가 총생산의 규모가 크냐? 이게 연도별로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였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요. 이 문제 오류의 진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의 입장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가 터지는 순간 어느 누군가는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옳다 그르다를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인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아요.
한 10여 년 정도 같은 과목이 계속해서 출제가 되다 보면 더 이상 교과서에서 출제할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근데 입장을 바꿔서 들어가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교수님들은요, 변별력 있는 문항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참신한 문항 만드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자료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을 교과서에서 새로운 걸 가져올 수는 없기 때문에. 10년 가까이 출제했는데 교과서에 새로운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새로워져야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의 오류도 발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리에서는 자료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자료를 새로운 것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교수님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까지 준비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제대로 내용을 준비하려면요, 여름방학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 짧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그럴 경우에 과감히 선택하더라고요. 나 그럼 기출문제 버리겠어. 연계 문제만 하겠어. 여기서 나온다며 70%라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EBS 연계율은 70% 맞습니다. 그러나 간접 연계는 늘고 있고 직접 연계는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간접 연계와 직접 연계라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 연계와 직접 연계, 간접 연계는요, 주제나 내용이 조금 일치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료는 그래프의 표현 방법이나 도표의 제시 방법이 바뀐 것이죠.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실제 작년 평가원 연계 사례 문항입니다. EBS 수능 완성에 이와 같은 문항이 있었습니다. 시대별로 우리나라에서 한국지리 문항인데요. 순위가 높은 도시들은 누구였니? 라는 걸 보여주고 있으면서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게 연계 교재에 나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었을까요?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렇게 그래프가 바뀌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앞에 화면하고 지금 화면 비교해 보실 때 이 문제가 같은 문제, 같은 자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거의 안 되실 겁니다. 자, 선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선지는 일부 내용들은 앞에 있었던 것들이 있었지만 새로운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경우 선지가 핵심이 아니라 바로 자료 연계가 핵심이었는데 이 자료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다 보니까 전혀 어떻게 보면 연계라는 것을 체감하기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바로 간접 연계는 이와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면 직접 연계는 어떨까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직접 연계는요, EBS 수능 완성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마라도라는 섬,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라는 섬에 대한 모식적인 지도입니다. 이것들의 토지 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물었는데요. 이렇게 자료를 주고요. 다음 화면이요. EBS 연계교재에서는 이와 같은 선지를 물었습니다. 유동인구, 3차 산업, 경지 면적 어떠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럼 실제 이게 어떻게 출제가 됐을까요? 보여주실까요? 바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도가 조금 동글동글했던 것이 가늘고 길쭉해진 것 말고는 어때요?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지도의 내용이 거의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게 직접 연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똑같이 나오는 게 직접 연계라는 겁니다. 선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선지는 이렇게 조금 바뀌었는데 어차피 내용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선지에서 어려움을 크게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연계는 이렇게 누가 봐도 자료가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제나 내용이 연계된 간접 연계와 직접적으로 자료가 연계된 직접 연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최근에는 70% EBS 연계율은 분명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 연계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요. 직접 연계의 비중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리 과목의 특성상 학생들은 자료 해석이나 자료에 대한 적응력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다면 간접 연계는 전문가가 아닌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간접 연계는 실질적인 체감률을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계 교재만으로는 어떻게 보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대부분 연계 교재로 수업을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학생들이 연계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학생들은 불가피하게 다른 무언가를 추가로 공부해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사회탐구 그다지 만만치 않죠? 여러분들 해야 될 거 정말 많겠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지리 과목은 공부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지리 과목이 어떤 특성이 있고 그것에 맞춰서 어떻게 계획을 짜야 되고 어떻게 공부법을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리 과목은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수능 과목으로서의 지리 과목은요, 자연지리 파트와 인문지리 파트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지리의 자연지리 파트에는 기후나 지형 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문지리 파트, 사람이 만든 것과 관련한 지리적 현상을 배우는 인문지리 파트에는 자원, 농업, 공업, 서비스업, 혹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 그리고 사람들이 무리지었는 집단, 인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이 두 영역이요, 같은 지리 과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거죠. 제가 한번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평가원 문항입니다. 자연지리 영역의 문항이에요. 보니까요, 왼쪽에 지도가 있고요, 오른쪽에 무슨 단면도가 있는데 충적충, 현무암, 해발고도, 하천 이런 말들이 들어갔는데 뭐 하천이나 고도라는 말 말고는 도무지 알 수 있는 말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럼 다음 선지 한번 보여주세요. 선지에 보면요, 뭐 1번에선 건천이다, 2번에서는 뭐 점성이 어떻다, 종상화산이다, 3번에서는 차별 침식이다, 4번에서는 뭐 돌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자연지리는 바로 이렇게 용어들이 일상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입니다. 따라서 그런 용어들을 모르게 되면 문제를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자연지리 특성은 바로 그런 일상적이지 않은 용어에 있습니다. 자, 반면 인문지리 문제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지리 문제였습니다. 이 문항은 작년 6월 달에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렸어요. 그래서 혹자들은요, 이 문항 때문에 작년에 한국지리 선택자가 확 줄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문항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왼쪽에 있는 자리에서 3차 산업,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자리 X축에 2차 산업, 모르는 말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자료가 조금 더 어려운데 뭐 지역 내 총생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우리가 GDP다, 1인당 GDP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런 것과 관련한 용어거든요. 어떻습니까? 훨씬 앞에 자연지리보다 용어는 좀 쉽죠. 그리고 다음 선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선지에선 이렇게 해당하는 지역을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 자료에 맞는. 지명 못 들어본 데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수능 과목으로 한국지를 선택한 학생이라면 저 정도 지명이 나온 곳들이 어디쯤이라는 건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문지리는 자연지리랑 좀 다르죠. 자연지리는 용어를 몰라서 못 풀겠어요. 하지만 인문지리는요, 용어는 알겠는데 이러한 특성을 갖는, 통계 자료를 갖는, 지역성을 갖는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같은 한국 지리 과목이라고 하기에는요, 너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지리 자연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용어 중심으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인문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자료와 그것에 맞는 지역성을 공부하는 쪽으로 해주셔야 돼요. 근데 해보면 자연지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실제 문제로 나오면 열심히 공부하시면 쉬워요. 그러나 인문지리는 공부할 땐 짧게 걸려요. 말을 알겠으니까. 하지만 문제가 또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알고 미리미리 그것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계지리는 어떠냐? 세계지리도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파트로 나뉩니다. 자연지리와 인문지리로 나뉘는데, 자연지리 파트는 한국지리의 자연지리보다 어떻게 보면 원리적인 지구과학적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지구과학이 너무 힘들었다고 했죠.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데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 30시간에서 37시간 정도 여러분들이 아마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세계지리를 끝내시려면. 근데 그 중에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 가깝게가 자연지리 파트입니다. 그리고 한국지리와 달리 체감 난이도도 높습니다. 특히 기후 파트가요. 반면 한국지리는 세계지리의 인문지리 파트는요, 다양한 영역들이 있고요. 사례들이 여러 도시들이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공부할 때는 어려워해요. 어려워 보이죠. 그러나 실제 핵심을 알면 너무 쉽습니다. 제가 여기서도 핵심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요, 잘 사는 나라들과 못 사는 나라들의 경제적 특징을 비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의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만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할 것에 비해서 실제로는 매우 쉽다는 거죠. 이렇게 한국지리, 세계지리 할 것 없이 지리 과목은 자연지리와 인문지리, 약간 한국지리와 세계지리에서 출제 경향은 조금 다르지만 자연지리와 인문지리에 대비되는 특성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사회탐구 학습의 어려움과 오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게 될 일, 그리고 지리 과목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지리 과목 특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계획을 짜야 할지 그 학습 계획법부터 구체적인 공부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그랬죠. 작심삼일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계획 잘 짜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정말요. 많이 계획해보고 또 많이 실패해봐야 거기서 배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 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저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단기적으로 눈앞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좀 짜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자리를 조금 옮기셔서요. 칠판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1년 학습 계획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반적으로 큰 그림을 1년 학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를 짜드리고 구체적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목, 내용 과목입니다. 개념 과목이에요. 따라서 연계문제, 기출문제 푸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개념을 모르고 푸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될 거, 이 시점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거 바로 개념을 우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EBS 연계교재랑도 관련이 있는데요. EBS 연계교재들을 보면요. 단원별로 분량이 거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험이라는 것은 조금 더 중요한 단원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원이 있는데 그걸 공부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모두가 다 똑같이 중요해 보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연계교재를 아주 정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철저하게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개념을 정리한다는 것을요, 듣는다, 들어봤다, 읽어봤다 라는 것으로 공부가 됐다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을 정리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복습과 내신과는 다르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내신 때는 다음날 본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벼락치기 되죠. 그렇죠? 양이 적죠. 됩니다. 그러나 수능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복습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요. 누적해서 복습하는 학습법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공부했어요. 다음날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1페이지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인 거 아닙니까? 시간도 없고 그런데 라는데요. 이 방법이요.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오늘 할 내용만큼 꼼꼼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으로 한번 쑥 훑어보면서 전반적인 내용을 자꾸 눈에 익히라는 거예요. 익숙하도록. 그랬을 때 이거를 공부가 잘 되는 타이밍에 하면 아깝죠. 그럼 진짜 새롭게 해야 될 과목을, 해야 될 부분을 하는데 집중력을 빼앗길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딱 앉으면 곧바로 집중됐던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력을 오래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 과목을 많이 자주 공부하는 걸 방법으로 썼는데 딱 앉았을 때 집중이 안 될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눈으로 쭉 훑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체크해놨던, 내가 모르겠다고 체크해놨던 용어들을 중심으로 착착착착착 읽어봤던 거죠. 그렇게 쭉 한번 훑어보고 막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다음 오늘 할 내용을 했죠. 저는 이제 앞에 앉았을 때 곧바로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처음에 집중이 잘 되는데 나중에 가면 흐트러진다 그러면 복습을 뒤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시간을 활용해서 전반적으로 앞에서부터 했던 것들을 쭉 보자는 거죠. 그러면 점점점 시간이 빨라지고 단축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더 확실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를 우선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기출문제 너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데도 교수님들도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리고 공부해야 될 문제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기출문제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요. 확실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EBS 연계교재보다 이게 우선돼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왜냐? 기출문제는 교수님들이 보기에 중요한 주제를 여러 번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출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고 중요 주제가 무엇이고 그 중요 주제를 표현하는 다양한 자료,
다양한 자료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익힐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창고라는 거죠. 이걸 꼼꼼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정말 꼼꼼히 한 이후에 뭐 정확한 시점을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 조금 뭐 강압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6월달 이전에 이루어지는 친구들은 제가 입시에서 실패하는 걸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해주는 친구들이 재학생 중에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했을 때 실패를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출문제 정리는 꼭 시간을 제가 한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빠르게, 되도록이면 여름방학 이전에 그것을 해줄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가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내신하면서 관련한 부분 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어차피 고3 때 내신은 수능과도 직관되는 거지 않습니까? 해주는 겁니다. 기출문제로 먼저 그렇게 공부를 쭉 해주시는 거죠. 그럼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느냐면 연계교재를 풀어주는 거죠. 연계교재. EBS 연계교재 몇 권 있다고요? 탐구 2권 있다고요. 뭐요? 수특과 수능 완성 있다고요. 이 연계교재 2권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다음에 풀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풀어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너무 뻔한 얘기 말고 진짜 직접적으로 비법을 하나 전달해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수험생이라면 그리고 선생님은 입시 지도 전문가니까 적어도 제 학생들에게는 둘 중에 누구의 우선을 두라고 하냐면 둘 중에 수능 완성에 우선을 두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연계교재 중에 수능 완성에 좀 더 치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2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수, 수능 완성이 많아요.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문제수가 많은 수능 완성은 여름방학 정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이 이미 먼저 나오고 연계 다 출제된 이후에, 평가원에서 출제된 이후에 그 이후에 훨씬 많은 수능 완성이, 많은 문제를 가진 수능 완성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수로 보나 나온 시점으로 보나 수능 완성이 우선이죠. 그래서 수능 완성을 먼저 해주시고 시간이 남은 수특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뭘 해줘야 될까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6월과 9월 평가원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정말 꼼꼼하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만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 신경 쓰지 마시고 선지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확인을 하면서 이게 왜 출제됐고 이 관련 개념은 무엇인지를 진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6월과 9월 출제에 관여하신 교수님이 수능에도 들어가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용의 연관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잡아주신다면 참 여러분들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패하지 않을 거라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런 학습 계획 속에 공부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공부 비법을 갖고 가야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요. 과목마다 다르잖아요. 과목마다 다르니까 그 과목의 특성에 맞춰서 해줘야겠죠. 예를 들면 사탐 영역 중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사문이죠.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신 과목이기도 하고요. 학습 분량이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나는 조금 공부를 덜한 것 같은데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과목마다 특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가장 우선해야 될 건 과목의 특성인데요. 바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리 과목은 단원별로 크게는 자연지리와 인문지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의 특성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자연지리는 무엇 중심이라고 했죠? 용어 중심이라고 했죠. 그렇죠? 인문지리는 뭐 중심이라고 했죠? 자료 중심이라고 했죠. 그렇죠? 따라서 원리와 용어 중심으로 자연지리를 공부하시고요. 그리고 통계와 지역성, 어느 지역에 뭐가 있더라, 분포 중심으로 해서 인문지리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좀 더 직접적인 방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자연지리를 정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요. 자연지리의 이제 지형 파트를 정리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앞에 목차를 보면 단원들이 뭐 지각운동, 그다음에 산지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뭐 산지, 하천, 평야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단원 제목들을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펼쳐가지고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각운동에 뭐 대보조산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송림변동 운동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쭉 쓰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 나왔던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 즉 지역 용어들을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럼 산지 지역 가서도 쭉 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써보는 거죠. 산지에서도 보게 되면 뭐 경동성 요곡운동, 그 다음에 송림변동운동,
대보조선운동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화강암, 편마암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평야에 가면요. 뭐 선상지라는 말이 나와요. 선상지라는 말이 나오고 선상지에서는 물을 얻을 수 있는 선단에 물을 얻을 수 있는 용천하는 선단의 마을들이 발달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선상지 안에서는 선정과 선앙과 선단 이런 것들로 구성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럼 이렇게 쭉 용어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핵심 개념을 못 잡겠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속림변동이라는 말이 산지에도 지각운동에도 나왔고 산지에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선상지 그러면서도 용천이라는 말은 평야 지형에밖에 안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용천은 선상지, 평야 부분에서 특정 지어서 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다. 이게 나오면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선상지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속림변동운동이다 라는 말은 지각운동과 산지에서 다 나왔으니까 아, 이 말은 이런 단어가 이 단어에서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속림변동이란 용어를 가지고 어느 단어에서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고 그 단어에서만 딱 나오는 단어들이 있을 때 그 단어에서만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그게 결정적인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 단원에 걸쳐 있는 단어들은요. 아, 이런 단어도 있고 저런 단어도 있다 이러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큰 틀을. 그래서 자연지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어별로 정리하시면 좋아요. 용어별로. 반면에 인문지리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인문지리는 이 통계 자료를 무슨 자료 해석하고 비문학 해석하고 사회문학 도표 해석하듯이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못 맞춥니다.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제별로 그리고 잘 나오는 유형별로 그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내용을 정리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원 파트에 잘 나오는 주제가 1차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전기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전력 에너지라는 게 있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제를 딱 잡아놓는 거예요. 잘 나오는 주제들을요. 그러면서 1차 에너지에서 잘 나오는 자료의 유형이 뭔지까지도 정리하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것을 많이 쓰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딱 정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주제별로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자료 유형별로 정확하게 필요한 지식들을 가져주고 자료를 보면서 기출문제의 자료 혹은 연계교재 문제의 자료를 보면서 이 중에 어떤 주제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자꾸 적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교수님들은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내요. 하지만 그 기준은 통계청에 있다고 해서 내는 게 아니라 교과서에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내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교수님들이 배운 것을 가지고 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시험장에서 문제를 볼 때 혹은 기존의 기출문제들을 풀 때 내가 배운 지식을 확인하는 거야. 이 통계 자료는 지식이야. 자료가 아니라 지식이야 라고 생각하고 필요 지식이 무엇인지를 적용하는 연습을 자꾸 해주셔야 돼요. 이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공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려고 야, 외울 거 없어. 이런 거잖아. 이해하는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상당히 선생님들 중심의 사고고요. 여러분들이 수험생인 입장에서 하실 때는요. 일단 필요 지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암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공부의 기본은 암기니까 무엇이 나온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암기량을 줄여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 될 일이지 안 외우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식 확인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인문지리 파트에서 통계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원별 특성에 맞췄는데 두 번째는요. 자신만의 단권화와 필기의 방법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자신만의 노트를 그 책들을 단권화할 수 있는 비법과 필기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요령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남학생들 필기할 줄 잘 몰라요. 여학생들이요 필기만 할 줄 알아요. 진짜 이게 둘이 겹치면 둘이 딱 이렇게 중첩이 돼서 진짜 적절히 갖추면 참 좋을 텐데 둘 다 갖춘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필기 노트다, 서브 노트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죠. 저도 좀 이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남의 지식입니다. 남의 지식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중에 교재가 없어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그 과목 만점을 못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그건 남의 지식인 거예요. 나만의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지식을 쓸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는요, 실제로 선생님이 가르쳤던 학생이 필기를 해준 거를 사진을 찍어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안타깝게도 재수를 했는데, 예, 이번에도 입시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때요? 그림 잘 그리죠? 깔끔하죠? 누가 봐도 이쁘죠? 글씨도 잘 써요. 예? 꼼꼼하게 뭐가 중요한지 색깔 딱 써가면서 했어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색깔 많이 쓰라고까지 얘기하진 않아요. 이 친구가 이제 성격이 꼼꼼하고 아기자기하니까 이렇게 해줬는데, 저는 적어도 그래도 검은색 필기 노트, 그 다음 필기의 핵심 그 도구, 그 다음에 색깔 있는 볼펜 하나, 형광펜은 쓰라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 이상으로 표현을 참 잘 해놨습니다. 자연지리 파트 이렇게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자, 그럼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요것도 이제 자연지리 노트 자연지리와 관련한 내용 정리죠. 아, 어디에 나타난지 지도까지 그려주고 모식도까지 그렸으니까 얼마나 잘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막 또 별표까지 쳐져 있고 그렇죠. 너무 필기 잘한 거거든요. 근데요, 이 필기 내용은요, 제가 엄격하게 점수를 드리자면 80점짜리 노트예요. 정말 친구 힘들게 써줬어요. 제가 사랑하는 제 제자가 힘들게 써줬는데 80점짜리예요. 왜 80점 줬을까요? 너무 잘했는데 뭐가 빠져 있냐면, 제가 써주고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말한 것은 모두 다 들어가 있지만 본인이 헷갈렸던 거, 본인이 헷갈리고 본인이 보기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있던, 즉 자기만의 약점 혹은 자기만의 생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원하는 거는요, 선생님이 써준 것만이라도 쓰는 친구들, 그러면 한 50점은 줄 수 있어요. 거기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정리하는 친구들 80점이에요. 100점은요. 자기가 모르겠는 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 중에 선생님이 핵심적으로 정리해 준 것 중에, 그러니까 50점과 80점 노트 플러스 자기가 모르겠는 것을 체크해 놓은 노트는 만점짜리 노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 주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 과목을 동시에 많은 양을 복습을 해야 될 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면서 단권화하고 노트 필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현장에서 보면요, 우스갯소리가 아니고요. 자, 필기해라 라고 하면요, 손 놓고 있다 남학생들 그제서야 막 팔짱 끼고 있다 팔 풀고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필기도구 막 찾습니다. 주머니부터 찾아요. 아니, 어떻게 필기도구가 필통에 있어야지 주머니에 있어요. 그러다가 막 주머니 안주머니에서 나와요. 뭐 진짜 비장하게 뭐라도 꺼내는 줄 알았어. 펜 하나 샤프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 너무 많다고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공부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되지만 외울 거를 찾아놓는 것도 본인이 하셔야죠. 이해할 걸 찾아놓는 것도 본인이 하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꼼꼼히 정리하는 습관도 조금은 가져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써준 거 기본, 플러스 중요하다고 체크해 준 거 체크하는 거, 그 다음 알파, 더 플러스 알파는 자기가 모르겠는 걸 쓰는 거다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드리게 될 학습법 세 번째 팁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기출문제 마지막에 많이들 풉니다. 어느 시점이든 기출문제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 내가 몇 점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큽니다. 근데요, 그 기출문제 20문제를 풀면서 20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점수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너무 이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20문제의 선지가 5개씩이라면 선지가 100개가 되겠죠. 바로 100개의 선지를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너무 이상적이지만 실제가 그래요. 지리 과목은 선지 하나하나가 내용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애매한 게 있었는데 이 문제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문제는 애매한 게 있었는데 그거랑 두 개 헷갈리다가 틀렸어요. 그럼 학생들은 맞은 건 맞은 거고 틀린 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헷갈렸던 선지가 체크돼 있어야 돼요. 채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 내가 헷갈렸던 것이 중요한 내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학생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공부하는 목적이 처음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음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선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연습을 안 하고 그냥 채점만 하고 하는 친구들은 맞았던 문제도 틀리는 경우 있어요. 헷갈리던 거 찍어서 맞은 경우에. 그리고 틀렸던 문제를 계속해서 틀립니다. 그런 친구들은요, 방법에 자기의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데 답은 있습니다. 뭐요? 예, 20문제가 아니라 100개의 선지를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이 시점에 듣고 한 번이라도 힘들더라도 선생님이 필기하는 방법, 특히 중요한 게 그거니까. 단권화 할 때 이렇게 자기만의 거를 써놔라 라고 했던 거, 그리고 문제들에서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조금이라도 헷갈렸던 선지, 정확하게 모르겠는 선지를 체크해 놓는 거, 이렇게 하신다면
쌓이면 너무 훌륭한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요. 단권화도 되는 거예요. 개념은 필기해 주면서 중요한 거 체크하고 잘 이해한 거 체크해 주고, 문제는 이렇게 헷갈리는 선지에다 형광펜으로 체크해 놓고, 그리고 이유 써 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점수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수험생이 정말로요,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게 틀렸던 문제를 또 틀리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신다면 나중에 결과는 참 좋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리과목 1년 학습 계획법과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 TV를 즐기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집에선 케이블 TV나 IPTV를 통해 TBS TV를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채널 번호는 T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밖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사용한다면 TBS 교통정보 앱을 설치해보세요. TBS TV는 물론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와 생활 문화 소식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 지하철을 이용하신다면 지하철 3호선 객실내 TV와 서울 메트로 역산의 PDP TV로 TBS TV의 알찬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인터넷에서는 유튜브와 다음팟, 티빙, 그리고 네이버 TV 캐스트로 실시간 시청과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시민이 주인이 되는 소통의 중심, TBS TV를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 TV를 더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보세요. TBS TV. 유익한 생활정보와 수도권 이슈가 가득한 TBS TV를 언제 어디에서든지 실시간으로 보고 즐길 수 있습니다. TBS FM과 TBS EFM도 이제 라디오뿐만 아닌 교통정보 앱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생활을 클릭하면 현재 위치에서의 생활정보와 분류별 생활정보는 물론이고 최신 뉴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답답할 땐 교통정보를 이용해보세요. 서울과 수도권의 실시간 교통정보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잉글리시닷컴에서는 TBS 영어 FM의 대본과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채널 TBS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으시다고요?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화와 문자, 트위터를 통해서 TBS 제작진과 실시간 참여 및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두세요. TBS 교통정보 앱은 아이폰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앱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TBS를 내 손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방법.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이 시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스마트한 생활의 시작, TBS 교통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지속적인 관심 바랍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같이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새로웠습니까? 별다를 게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죠? 어떻게 보면요, 너무 뻔한 곳에 정답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뻔한 이야기들, 교과서가 새로워질 수도 없고 내용이 새로워질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뻔한 이야기들인데 그 뻔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 내면화시켜서 실천하느냐, 결국은 그 실천 의지가 여러분들의 입시의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정말 좋아하는 말 중에요, 영어 격언이에요. 선생님 화장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보고 참 가슴에
와 닿아서 5년 동안 기억하고 있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 truth but faith. It is that keeps the world alive 라는 말이 있어요. 발음이 그런데요. 이 말은 세상을 돌아가고 유지시켜주는 건 믿음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뻔한 이야기라 들릴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빛이 될 수 있다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입시에 성공하는 학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언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 TBS 기적의 TV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